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디르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르캠이 연구 대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연구 대상에 따라서 연구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함께 살펴보면은, 자,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일단 사회적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사회적 사실이라 함은, 개인, 우리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을 외제하고 또 구속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가 뭐 법이나 관습이라던가 신념이라던가 종교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한테 외제하고 우리를 구속하죠. 이런 것들을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사실의 특성은 외제성과 구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드유캠은 사회 실제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는 개인의 우선에서 존재한다. 사회가 있기에 개인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회 실제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회적 사실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취급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현상을 객관적 분석하는 것처럼 사회적 사실도 자연현상처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어떠한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사회적 사실의 예는 성문화된 법이나 규칙 같은 걸 관찰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사실은 우리를 외제하고 구속한다 했죠. 법 같은 경우가 우리를 외제하고 구속하잖아요. 그러한 법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은 사회적 연대의 역사적인 형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자, 그 역사적 형태라 함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적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사실인 지배적 사회 규제와 그때 당시의 법률 형태를 관찰합니다. 자, 기계적 연대 사회일 때는 그 당시의 지배적 사회 규제가 바로 억압적 규제였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률 형태가 바로 형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유기적 연대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회 규제가 대상적 규제였고 거기에 따른 법률 형태는 민법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디르켐의 연구 방법이었고 또 두 번째는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원인을 통해서 기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배울 기능주의론, 기능론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분업이라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연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맨 처음 분업이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 원인은 바로 인구 증가와 개인 간 상호작용 증대에 따라서 동적 밀도와 도덕적 밀도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 상호작용하는 질도 예전과 다르게 더 깊어졌을 거고 그 말은 즉슨 밀도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적 밀도 또는 도덕적 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이 나타나게 됐냐? 유기적 연대가 형성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분업을 통한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분업과 연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자, 분업이 미발달한 전통 사회에서는 동질성의 바탕을 둔 기계적 연대 사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동질성, 공유된 믿음이란 뭐 함께 공유하는 신념이라던가 법이라던가 관습이라던가 종교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공유된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연대를 한다. 내가 기독교고 상대도 기독교야? 그럼 기계적으로 그냥 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질성의 바탕을 둔 유기적 연대라는 것이죠. 이질성이라 하면 상호 의존 관계. 자, 분업이 발달했을 때 왜 상호 의존 관계가 되는지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사람들은 분업이 발달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에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분야에선 전문가지만 어떠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겠죠.
부족하겠죠, 능력이. 그런데 이 자기한테 부족한 능력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 능력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능력에 대한 전문가이고,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이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대하게 된다. 그게 바로 유기적 연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업이 미발달한 전통사회와 분업이 발달한 현대사회로 나누어서 기계적 연대사회와 유기적 연대사회로 나아간다는 차이점을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디르켐은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현대사회에서 분업이 발달한 현대사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기적 연대사회로 이행될 것이라고 봤어요.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질성과 개인주의가 심화가 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공유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기적 연대가 형성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노미이다. 그러니까 아노미를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 규범들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 규범은 형성되지 않아서 개인들이 규범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AI 시대로 조금 치환해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I가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AI를 대체하게 되고 많은 시스템이 AI를 통해서 편의성이 나타나게 되는 반면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법률안들이 쏙쏙히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게 AI 노사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딥페이크 문제라던가 아니면 예술 현장에서도 AI를 통해서 또 예술 작품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규범적 혼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바로 아노미이다. 자, 이 아노미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 현대사회에 바로 비정상적인 분업입니다. 자,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노미적 분업과 강제적 분업과 부적절하게 조정된 분업인데요. 아노미적 분업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예시로서 AI로 인한 노사 갈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로 일자리가 다 대체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와 그 다음에 회사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강제적 분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기적 사회에서 부가 상속되고 또 이러한 상속된 특권을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분업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부가 세습된다라는 것이 바로 강제적 분업입니다. 또 부적절하게 조정된 분업은 그 분업이 극단적으로 세분화된 거예요.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뭘 만드는 일인지도 뭘 위해서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제가 분업이 너무 극단적으로 세분화돼서 하고 있는 일이 나사를 조이는 일이라고 합시다, 공장에서. 근데 이 나사를 조이는 일이 내가 책상을 만드는 일인지 자동차를 만드는 일인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뭘 만들고 뭘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구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나사를 조이는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적절하게 조정된 분업이다. 자, 이러한 현대사의 문제로서 아노미와 비정상적인 분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을 말했겠죠. 자, 이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집합의식입니다. 자, 집합의식은 해결 방법이 아니겠죠. 현대사회에서. 자, 집합의식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신념과 감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분업이 미발달한 전통사회에서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 연대사회라고 했습니다. 자, 동질성. 집합의식도 똑같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신념과 감정의 총체. 동질하죠,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유기적 연대가 아닌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자, 모두 동질적으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강한 정도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엄격한 특성을 갖고 있고 성격상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경우도 다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동질성을 위반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억압적 규제,
사회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법률 형태가 또 형법이었죠. 이런 사회가 나타나는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의 집합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집합의식은 아노미나 비정상적인 분업 문제가 나타나는 현대사회, 유기적 연대로 향하는 그런 현대사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아노미와 비정상적 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게 바로 디르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대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가지가 바로 직업 집단과 도덕적 개인주의인데, 자, 먼저 직업 집단은 개인과 국가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과 국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이러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이죠. 제도적인 방안만으로는 연대감 형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연대감이라 하면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신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연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까지 해야 된다? 도덕적 개인주의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도덕적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도덕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강조하는 대안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아노미가 사회 변화가 너무 급속해서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 해체되는 반면에 새로운 사회 규범이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 새로운 사회 규범이 바로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도덕적 개인주의를 어떻게 확립하냐? 교육을 통해서 확립한다.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르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사실이고 그런 연구 방법은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취급하고 또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그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의 방법으로서 분업을 예시로 들면서 분업과 연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분업 발달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유기적 연대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노미와 비정상적 분업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으로 직업 집단과 도덕적 개인주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